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의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자산은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으면 유동자산,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이라고 그랬죠. 자,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공부를 우리가 했죠. 자, 비유동자산은요,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투자자산. 장기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되는 거, 투자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이 있죠. 자, 요거 두 개는요, 공통점이 업무용이라는 겁니다. 뭐, 업무용, 뭐, 사무용, 영업용 다 같은 말입니다. 업무에 쓴다는 거죠. 사업에 쓴다는 겁니다. 차이점은요, 형체가 있고 형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타의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순서상으로 이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유형자산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할 얘기도 많고, 그리고 투자자산하고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또 한 챕터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먼저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의 종류. 아까 설명드린 내용 드립니다. 자산을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자,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박스로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투자자산은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투자 수익이나 타 기업을 지배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는 자산이고, 요 둘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업무용이다. 또는 사무용이다. 같은 말을 했죠. 영업용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경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 사용 목적이라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거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토지, 건물, 기기장치, 뭐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자산이 되겠죠.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그러니까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이죠. 자,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요. 어떤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영업권, 뭐 산업재산권,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권리들이죠. 개발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요. 근데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 자산에도 속하지 않고 유형, 무형자산에도 속하지 않는 그 외적인 것들을 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임차보증금이에요. 임차보증금. 요건 회계 2급에서도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얻으면 이제 보증금을 주죠. 건물주한테. 그럴 때 우리는 세입자 입장이니까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고, 이건 자산 계정입니다. 분류가 어디에 된다고요?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타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나중에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골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의의와 종류. 이제 그 중에 이제 유형자산을 이제 본다는 거죠.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을 공부할 겁니다. 유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자, 형태가 있다. 유형이죠. 자산으로서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자, 다른 것들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사용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요. 물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요걸 취득했는데
그냥 자산이라고 할까요? 네, 자산. 자, 자산을 취득했는데 요게 취득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요게 판매용이면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업무용이면 사업에 쓰는 거면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유형자산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투자용이다. 그러면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토지를 샀는데 자, 이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똑같이 토지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럴 때 판매형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상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 자, 토지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상품이라는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업무에 쓴다. 업무용으로 쓴다. 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이러면 요거는 토지라고 불러요. 토지. 유형자산의 토지 계정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요거는 토지라고 부르지 않고요. 투자 부동산이라는 잠깐요.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계정이 달라진다는 거, 그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할 목적이다. 형체가 있는 자산을 사용할 목적을 취득했으면 유형자산으로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뭐, 나머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를, 볼까요? 아까 그 토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용에 쓰는 토지죠. 뭐,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을 말하고, 매매 목적 보유 토지와, 자, 매매 목적 보유 토지는, 재고자산이라고 그랬죠. 재고자산. 자, 비업무용이다. 업무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를 제외한 게 이제 유형자산이 되겠죠. 건물,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구축물, 뭐, 이런, 뭐, 교량, 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 교량 같은 거겠네요.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기계장치, 기계하고 장치를 합친 거고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고, 차량 운반고, 그냥 바퀴 달려있으면 다 차량 운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동차, 뭐, 승용차, 트럭, 지게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차량 운반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비품, 사무실에서 쓰는 것들이 대부분 비품이죠. 뭐, 컴퓨터, 책상, 의자,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비품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인데요. 이거는, 건물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건물을요. 자, 완성이 됐으면 당연히 이제 건물이라는 계정을 쓰겠죠. 자, 건물이라는 계정을 쓰는데, 여기 아직 공사 중이다. 그럼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미완성이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취득원가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요. 자, 자산이라고 하면은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취득 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보유 시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기말에 평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처분 시 어떻게 할 거냐. 요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유형자산은요,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릴 거 하나도 없이 다 네 가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고요. 이건 이론, 실기 구분할 필요 없이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취득인데요. 항상 취득일 때는요, 이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취득원가는 아래 박스를 보시면 자산의 매입가액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매입 할인이 있다면 그건 빼야 되겠죠. 이건 우리 재고자산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뭐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이런 것들은 다 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 없고요. 이제 이 취득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취득세, 등록세, 뭐 운반비, 그다음에 설치비, 뭐 시운전비 이런 것들도 다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서 취득원가에 플러스해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그 보유시에, 자, 보유시의 취득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보유시에 다시요. 보유시에 추가적인 지출이 있을 때, 추가적 지출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밑으로 박스로 가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고요. 시험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로 잘 나오고 또 분기할 때 이 내용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공부를 잘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선을 했다. 자산에 대해서 수선을 했다. 자, 그러면 모두 수선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 자산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산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거를 자산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요. 이렇게 고상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죠. 그러면 요걸 용어를 바꾸면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적 지출이다, 즉 자산 처리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자, 수익적 지출이다 이런 얘기는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적이다 이러면 자산 처리하는 얘기고, 수익적이다 그러면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쩔 때 자산 처리하느냐? 자, 그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때는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에 끝난다면 비용 처리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요. 그 요건, 자산 처리할 때의 요건, 비용 처리해야 될 요건,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수선을 했는데, 그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다. 그런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가 자산의 어떤 능률이 향상되는 경우. 자, 능률이 향상되는 경우도 자산 처리하는 거, 비용 처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 여기서 내용연수라는 건 아직 우리 감가상각비를 배우지 않았는데, 감가상각 할 때 요 내용연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냥 지금은 사용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용기간.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자산 처리하는 얘기죠. 다시요. 자,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지금 우리 회사 건물이 5층 건물인데 여기다 3층을 더 증축했어요. 그래서 5층짜리가 8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건 당연히. 그런 경우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요. 자산 처리하는 얘기예요. 또 능률이 향상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기계가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 불량품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면 한 60개가 불량품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럼 이제 판단은 이제 두 가지죠. 그냥 매각을 해버리든가 처분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고쳐서 쓸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고쳤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100개 만들면 불량품이 60개가 나왔는데, 자, 이걸 돈을 들여서 고쳤더니, 자, 100개 만들면 불량품이 한 두세 개 나온다. 이러면 능률이 향상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러면 사용기간이 늘어난,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 트럭이 있는데, 자, 엔진을 교체하니까 어때요? 내용 연수가 늘어나겠죠.
그런 경우 사용기간이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엔진을 교체하면. 자, 그런 경우에 해당하면 자산을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각각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아까 엔진을 교체했다면 자산 가치도 차값도 증가될 거고요. 능률도 향상된 거죠. 그러면 사용 기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만 해당돼도 자산 처리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자산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비용 처리하는 경우인데요. 자, 요 용어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산의 현상 유지 또는 능률 유지, 요걸 다시 바꿔서 원상 회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원상 회복.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어요. 자, 그럼 그 유리창을 교체하겠죠? 네, 그러면 원상 회복된 거죠. 네, 그걸로 인해서 뭐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든지 능률이 향상된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는 비용 처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에 그친다든지 능률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비용 처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여기 회계 처리라는 건 분계라는 얘기예요. 분계한다. 분계할 때. 그래서 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을 증가시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건물을 증축했다. 그럼 여기가 차변이 건물이 되는 거고요. 뭐 차량 운반구를 수선했다. 뭐 엔진을 교체했다 이러면 여기가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죠. 그 해당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대변은 뭐 현금이나 보통요금이 나갔겠죠. 자, 이번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기에서는 요거를 좀 구분하는데 이거 차를 고치면 차량 유지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이 아닌 다른 거를 고치면 수선비라고 하는데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를 보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경우 가치가 증가하겠죠. 건물의 가치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고요. 뭐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든지 피난 설치를 했다든지 뭐 건물을 확장, 증설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고, 자, 건물의 도장은 페인트 칠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인트 칠 또는 도색이라는 말도 쓰죠. 도색. 그런 경우 또 파손된 유리를 교체했다든지 뭐 기계 부품을 교체했다든지 타이어를 교체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처리할 건지 비용 처리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지 한번 볼까요? 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이 얼마냐, 즉 자산 처리할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용광로의 내화 벽돌을 교체했다. 자, 거기에 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조심할 건요. 금액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용으로 판단하는 거지, 금액의 크기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럼 용광로의 핵심은요, 그 용광로가 쇠를 녹이는 거잖아요. 쇠로 만들면 쇠가 쇠를 녹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는, 용광로 안쪽에는 아주 그 고온에도 견디는 벽돌을 내부에다 이제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봐요. 그래서 얘는 자본적 지출이다. 그다음에 건물의 외벽에 도색, 페인트 칠했다는 거죠. 이거는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 그다음에 건물 내부에 조명기구, 뭐 형광등을 교체했다.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죠. 사무실을 확장, 개량했다. 뭐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 자본적이지만 그냥 점검 정도에 그친다면 그거는 수익적 지출이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내화벽돌 교체 70만 원 하고요. 사무실 확장비 4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죠. 자, 이번 주제는 감가상각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요,
그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서 그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 가치 감소분을 비용 처리하는 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엄연히 말하면 이건 틀린 말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 비용 등을 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배분하는 절차, 그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건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 등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되는데, 그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을 비용 처리하는 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와닿을 겁니다. 근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정확한 표현은 여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배분하는 절차, 그게 감가상각이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 있고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자, 유형자산 중에서요. 자, 감가상각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건요, 대표적인 게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는 시간이나 사용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건설 중인 자산. 아까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으면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죠. 요것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요. 요걸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를 제외한 1, 2외의 모든 거는 다 감가상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유형자산, 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이나 투자자산, 아까 여기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투자자산도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 재고자산, 요거는 투자자산, 요거는 유형자산이고요. 요거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 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 첫 번째가 재고자산.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투자자산,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투자부동산, 건물, 토지 같은 걸 업무에 쓰지 않으면 투자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건물이어도 업무에 쓰지 않으면 감가상각을 안 해요. 투자부동산. 이게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뭘 또 안 하죠? 토지.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알아두시면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계산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감가상각 기초가에 이게 취득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요 잔존가액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끝난 다음에 처분 가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000만 원 취득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0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럼 10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고철로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가 잔존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내용연수는 아까 이걸 사용기간이라고 말씀을 비유를 드렸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용연수는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정액법이고요. 정률법은 율이 똑같다. 정률법은 율이 똑같다고 그래서 정률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정액법하고 정률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각 방법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액법이 있고 뭐가 있다? 정률법이 있다. 나머지는 지금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고 회계 1급에 가시면 뭐 이제 연수학계이라든지 뭐 요런 나머지 방법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객관식 문제는 뭐 세무 2급 정도나 돼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회계 1급에서도 요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연수학계법이라든지 상산자 비례법을. 그러니까 회계 2급은 그냥 요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정액법하고 정률법. 자, 일단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빼요. 자, 그거를 내용연수 나누면 항상 똑같은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상수가 되는 거고, 요것도 상수니까 이걸 나누면 항상 똑같은 금액이 이걸 정액이 감가상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률법인데요.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매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더한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만원, 내년에는 20만원, 그 다음에 30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첫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원, 그 다음에는 10만원하고 20만원 합치면 30만원, 또 그 다음 연도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합치면 60만원 이렇게 매년도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취득원가는 자본적 지출이 없다고 하면요, 얘는 일정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얘는 감가상각비를 매년 더한다고 해서 얘는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날 겁니다. 그럼 가로 금액은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 빼지는 금액은 늘어나니까 이 가로 전체 금액은 줄어들겠죠. 이 가로 금액은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 정률은 한번 정해놓으면 똑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얘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로 속의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 전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개념을 잡고 들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연수학계법, 상산자 비례법, 작업시간 비례법은 예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고 회계 1급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액법하고 정률법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왜 말이 꼬이죠? 정액법하고 정률법 위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가 나와 있고요. 자, 정액법은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 자,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내용연수로 나누면 그게 감가상각비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요. 자, 취득가액은 50만원이네요. 자, 50만원이고요. 자, 잔존가액은 5만원입니다. 5만원. 그럼 분모는 45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3년이네요. 그럼 3년으로 나누면 여기 얼마냐면 15만원이 나오네요. 그럼 얘는 지금 요 내용연수가 3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해 1년에도 15만원,
두 번째 연도 2년 차에도 15만원. 3년 차에도 15만원. 똑같은 금액이 계산되니까 정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정액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 잠깐 해볼게요. 물론 이제 회계 1급에서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정액법을 모든 자산에다 다 적용을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정액법은요, 이런 건물 같은 데다가 적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는 건 가치가 어떻게 감소합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정액법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사용하면 많이 쓰면 쓸수록 사용 가치가 많이 줄어들 거고, 조금 쓰면 사용 가치가 조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 처리를 똑같이 한다는 건 비합리적이죠. 많이 쓰면은 비용 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 조금 더 쓰면 비용 처리를 조금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정액법을 적용하면 좀 안 맞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뭘 적용하냐면 정률법이라는 걸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정률법 볼게요. 정률법은 어떻게 계산했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고 그랬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 그리고 여기다가 정률을 곱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X1년도에는 취득가액이 얼마였어요?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는데 첫 해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감가상각 누계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첫 해는 무조건 취득가액에다가 여기 주어진 정률 얼마죠? 53.6%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26만 8천원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는 50만원 취득가액에서 이제 감가상각을 했죠. 전년도에. 그러니까 26만 8천원을 뺀 금액에다가 53.6%를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12만 4,352원이 나오네요. 자, 세 번째 연도는요. 자, 취득가액 50만원에다가 이제 두 번 감가상각 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합친 금액을 빼줘야죠. 자, 거기에다가 53.6%를 곱하면 이제 56,648원이 나옵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정률법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정률법은 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3개년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2년차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뭐 요 정도 물어보니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첫 해는 무조건 취득가액에다 뭘 곱한다고요? 정률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연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나온 금액에다가 1 마이너스 정률이에요. 이제 실제로 요거는 제가 정액법하고 정률법을 좀 맞추려고 이렇게 좀 정률을 좀 복잡하게 줬는데, 실제 문제는 단순하게 줍니다. 뭐 30%라든지 뭐 40%라든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걸로 주니까 지금은 이제 좀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는 계산하기 쉽게 나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정률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53.6%는 소수점을 얘기하면 0.536이 되는 거잖아요. 요걸 빼서 바로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연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정률한 거를 곱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연습 문제 할 때 요거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지금은 이게 정률이 복잡해가지고 좀 소수점까지 나와가지고 계산하기가 좀 이거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기출문제는 뭐 20%, 30% 이렇게 주니까 훨씬 더 계산이 빨라요. 그냥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정률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나머지 방법들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연수합계법까지.
회계 1급에서 하려고 했는데, 요거 뭐 예제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연수합계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수합계법은 어디다 쓸까요? 여기서 쓸까요? 자, 취득가액에서 빼기를 잔존가액을 빼요. 아까 정률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뺐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건 정률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잔존가액을 뺍니다. 잔존가액을 뺍니다. 여기다 곱하기, 자, 밑에는요, 내용연수의 합이에요. 합. 그리고 여기는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용에서 3년이었잖아요.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연도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3년이니까요. 여기 내용연수의 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년, 2년, 3년이잖아요. 그럼 합치면 6년이 되는 거죠. 그럼 6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해는 자, 취득가액 50만원에서 잔존가액 5만원 빼고 거기다 곱하기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연도는 6분의 2, 세 번째는 6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해는 22만 5천원, 세 번째 연도는 15만원,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는 7만 5천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 1급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크기를 보면요, 정률법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정액법이 가장 적어요. 그 가운데 연수합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률법이 가장 크고 정액법이 가장 적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좀 보면 분계는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정액법이었을 때 15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15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15만 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로 갑니까? 손익계산서 가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재무상태표로 가는, 여기 바로 있네요.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취득가액이 50만 원이고 첫 해니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5만 원. 그래서 35만 원. 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요걸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가액. 그리고 요거는 뭐였죠? 취득가액이었죠. 취득가액. 그리고 요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매년도 감가상각비를 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요게 장부가액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 마무리 그냥 끝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누기는 좀 애매해요. 시간이 지금. 자, 이번에는 처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자산은 취득, 그렇죠? 요때는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게 핵심 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보유 시에 우리 자본적으로 할 거냐 수익적으로 할 거냐, 그게 핵심 과제였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있다고 그랬죠. 자산은 평가, 그 다음에 처분, 이렇게 네 가지 테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평가에서는 우리는 평가를 감가상각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감가상각이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처분, 지금 이제 처분을 공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형자산의 서비스 잠재력이 모두 소멸되기 이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과 처분 당시의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익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자, 처분 손익은요, 여기다 세로로 써볼게요. 처분가액에서 그때까지의 장부가액을 빼면요, 그러면 처분 손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정확한 명칭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럼 요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취득가액에서 내가 당초 취득한 금액에서 뭘 빼면요? 지금까지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게 되면 그게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X0년에 나눔주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2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가액이 200이에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10만원, 중개수수료 20만원. 요거는 취득 부대비용이니까 플러스를 해야 되죠. 그럼 취득가액은, 자, 요걸 다 합치면 230만원이 되겠네요. 자, 요거 다 부대비용이니까 플러스를 해야 된다. 이거 분개를 할까요? 그냥 바로? 여기다 해보면 차변에 건물 230이 되는 거죠. 그 대변에는 모두 현금 줬어요. 그러면 현금 2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비 50만원을 현금 지출했는데 수리비 중 30만원은 자본적 지출이고요.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해보면 차변에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을 늘려준다고 그랬으니까 건물을 늘려줘야 되겠죠. 30만원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니까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20만원. 자, 이걸 모두 현금으로 줬죠. 현금은 50만원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자, 결산이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정액법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잔존가액 60만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랍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해 보면 자, 취득가액이 200 아까 30이었죠. 230. 그다음에 잔존가액 60만원 빼고요. 자, 내용수 5년으로 나누면 좀 밑에 컨닝을 해볼게요. 40만원 나오는군요. 감가상각비가 40만원 나옵니다. 자, 그럼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죄송합니다. 40만원 되는 거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180만원에 처분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요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보고됐냐면 건물 아까 토탈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네요. 지금 제가 컨닝을 해서 이렇게 또 불상사가 생겼네. 아까 취득가액이 230이었고요. 7월 1일 날 또 추가적인 지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게 30만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230이 아니라 260이 되네요. 그래서 60만원 빼면 200이 되는 거죠. 그럼 200을 5로 나누니까 40만원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40이 나온 겁니다. 요거 자본적 지출 30만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기존에 230에다가 자본적 지출에 30을 더해서 260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잔존가액 60을 빼니까 200만원 되는 거고요. 거기서 5로 나누면 4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취득가액이 자본적 지출까지 합쳐서 26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고 그랬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였어요? 40이었죠. 이거 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이 220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장부가액이 지금 220인데 얼마에 팔았다고요? 180에 팔았대요. 그러면 40만원만큼 손실이 난 거죠. 손해가 난 겁니다. 그럼 요거를 분개를 해라. 이런 얘기죠. 좀 쓸 공간이. 바로 답으로 갈게요. 공간이 안 나오네요. 여기 설명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대변의 건물이 취득가액으로 없어집니다.
아까 자본적 지출까지 합해서 260이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첫해 40만 원이었죠. 요거 없애주고, 자, 180에 팔았으니까 현금으로 들어온 건 180이죠. 그리고 요 차액을 뭐라 그런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